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충남과 호남의 서해안 지역과 제주 지방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전날에 예비 소집 반드시 잘 참석하시고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 습관처럼 들고 갔다가 또 반입 금지 물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신 결과 잘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부릅니다. 습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군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를 걸며 웃고 있나 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바라라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정치부 에이스 이화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같이 시간 내주셔서 다니시네요. 감사합니다. 국회 출입을 하시다 보니까 우선 정치권 소식부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당내 갈등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지만은 혁신안을 내놓지만 딱히 뚜렷한 반응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내 갈등까지 좀 나오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사실 당의 입장으로 보면 갈등이라도 어쨌든 표면화돼서 나오는 게 네.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3호 제안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지지난주에 2호 제안을 발표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일단 당내 중진 의원과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출마를 금지하거나 혹은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벌써 발표한 지 2주가 넘어가지만 당장 당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일단 직접 이름을 언급한 영남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지지자 의정 보고 대회에서 자기는 대구에 나오겠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네요. 말을 안 듣고 있네요. 거기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일단 40년 동안 상원 의원한 바이든 대통령, 네. 그리고 구선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 네네. 구선하신 김종필 전 총재님께서 지역구로 옮기는 것을 보았느냐. 진짜 사람이 크려면 지역구를 바꾸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부산의 삼선인 장재원 의원도 자신의 지지자들 향해서 부산을 떠날 생각이 없다. 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주요하지 않다 보니까 당내 갈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인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당 중진들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로 계속 갈까요? 네, 아마 그럴 것이라고 네. 유력하게 보는데요. 네. 일단 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난리가 났던 건 난리가 났어요? 예, 네.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만약에 당 지도부가 이뇨한 위원장이 제시한 2호 제안을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를 해체할 각오도 있다. 그랬었죠. 예, 네네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인가요? 조기 해체한다는 얘기가? 예, 그것을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또 네. 선을 긋긴 했지만 그래도 혁신위원들이 지금 20몇 명 이상이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의견은 있었다. 하지만 뭐 진지하게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확실히 압박하는 모습은 있는 게요. 네. 오늘 4.3 추모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제주도에 갔는데 네. 거기서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분명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네. 기다린다면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응답이 올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예. 또 그곳에 같이 간 어떤 기자가 옆에서 질문을 했더니 나는 이른바 백도는 없다. 이 말은 나는 뒤로 돌아서는 일이나 의견을 바꾸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인데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강한 의지를 선언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100%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 위원장은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 답은 없고 정치부 그래도 여당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직 한 달 좀 더 남았지만은 기적이 올까요? 크리스마스 기적? 이뇨한 위원장의 바람대로? 일단 혁신이가 8주간 활동을 하는데 네. 그 마지막이 이제 말씀하셨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줄다리기, 네. 당내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중요한 건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는 12월 말이나 1월쯤 꾸려지게 되는데 아마 그때 전까지 혹은 그 전후로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공방이 있을 것으로는 보여요. 참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뭐 공천권이랄지 아니면 뭐 비대위 수준의 권한이랄지 그런 것은 또 없기 때문에 이 참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인 위원장께서 분명히 응답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죠. 민주당 얘기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에서는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뭐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후에 법원에 출두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압승을 하면서 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수면 아래로 들어간 셈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일단 대장동 혐의와 별도로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별건으로 보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별도로
심리하겠다는 것의 중요성은 이 법원이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예. 긴 어떤 소명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일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쩌면 유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 건이 큰 연관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따로 먼저 보겠다. 그리고 지금 별건으로 보겠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유죄가 날 가능성이 좀 있는지 하고 그 여부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이게 결정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단기간 어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예, 예. 4월 훨씬 전인 1월에는 1심 4월 전에는 1심 판결이 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민주당 그래도 지도부에서는 그 선을 긋고 있는 와중이긴 합니다. 네, 네. 총선 전에 발표가 날 일은 없으니 예. 일단 내부 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다만 정말 1심 선고가 그 이전에 나면 네.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일각 비명계 이른바 일각에서는 예, 예. 그래도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서 당의 쇄신을 좀 이끄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험지라고 하면은 뭐 영남권 혹은 뭐 본인의 고향인 뭐 안동 뭐 이런 곳이 지금 거론되고 있겠네요, 그죠? 사실 정확한 결혼 대상은 모르겠으나 현재 계양 쪽은 아닌 것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 탄핵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근데 이게 소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이따가 없어졌나요? 얘기가 나오다 말았나요?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소동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분위기처럼 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예, 한 언론사가 오늘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의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예, 예. 이제 저희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를 하니까 예. 막 민주당 지도부에 물어보니 이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 아니다. 이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논의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다. 이렇게 아. 입장을 내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뭐 전혀 아닌 얘기는 아니었겠지만은 진화에 나선 거네요. 그런 얘기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근데 한동훈 장관도 여기 혹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오니 이 보도가 어쨌든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장관은 예. 이제 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 아하.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면서 예, 예. 민주당을 상대로 위헌 정당 심판 청구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아. 오늘 과천청사를 나가면서 예. 이제 기자들의 질의에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과연 어떨 것 같은가 이렇게 반문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 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반목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단순 해프닝이었지만 또 거기에 반응을 보인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들어봤고 오늘 그 대통령 오전에 그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민생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공매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공매도는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꺼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한시 중지된 상태인데요. 예.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다시 한번 확실한 이제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개인에게 큰 손실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네네. 또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달리 증권 시장의 변동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 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네네. 판단한다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반기는 분들도 있고 또 주식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뭐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돼서 수사가 쭉 이어졌었는데 조사가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범죄 혐의점이 나왔나요? 아니면 연관관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국 범죄 혐의점 찾지 못하고 오늘 종결됐습니다. 아,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까? 오늘이 극단 선택을 한 지 이제 4개월 만인데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요. 네. 네, 담당했던 서초경찰서가 오늘 기자들 상대로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네. 이 결과는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를 마쳤지만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 고인의 상황이 복합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이 경찰에서는 조사 내용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에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에 올해 반 아이들의 지도와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 그리고 개인 신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망자는 항상 말이 없으니까 사망에 대한 원인을 밝히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언론 보도는 많았잖아요. 이런 의혹 제기들이 뭐 학부모의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지니까 네. 지금까지 경찰은 이 학부모들이 숨진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예. 이제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학부모가 고인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을 고인이 개인 전화로 착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그 숨진 교사 A 씨는 하나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서 이른바 투넘버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 학부모가 교내 유선 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 번호로 받았다고 착각을 했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뭐 폭언, 폭행, 협박과 같은 행위를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이 선생님의 사망 관련된 조사는 종결이 됐지만 서희초 관련된 사건도 모두 다 이 수사나 조사가 끝난 건가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남은 수사는 누리꾼들에 관련한 수사입니다. 누리꾼들이요? 네, 그 교사를 괴롭혔다고 지목됐던 학부모가 예.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음해성이나 의혹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총 40건을 확인해서 네.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이 중에 뭐 다른 경찰서 관내에 주소지를 둔 10명 정도의 누리꾼에 대해서는 사건을 각각 그곳에 이첩하고 네. 또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네. 또 수사와는 별도로 이 숨진 교사 A 씨의 유족의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그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네. 지난 8월에 교육청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네네.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관련된 수사도 좀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있군요. 다음 소식은 이 학폭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민감해집니다. 조금 전에 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내일이 그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이 청문회가 있는 날인데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이게 의혹인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요? 일단 김 후보자가 네. 답변을 냈기 때문에 네. 아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일단 주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예. 자료를 낸 겁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자녀 학폭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자녀가 중학교 재학 당시에 어떤 집단 폭행에 가담을 해서 학교에서 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네네.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 씨에 대한 집단 폭행을 했는데 이후에 실제 피해 사실이 학교 측에 접수가 되었고 교내에서 실제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 씨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이 모두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제는 학폭 처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조치를 이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겁니다. 뭐 몇 호 이런 게 있잖아요. 몇 호 처분? 예, 맞습니다. 아마 가장 낮은 처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사실 집단 폭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처분이 낮다는 지적이 기동민 의원실에서 나와서 네네. 이제 이 학교를 보니 이 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서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어떤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그 뭐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학폭 관련된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합참의장 후보자 측에서는 뭐 이런 입장을 또 냈네요.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질책과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합의 이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 내지는 뭐 파기 여부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많은데 통일부가 이 사안을 두고 뭐 효력 정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좀 내놨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통일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제약하는 문제가 지적이 돼 왔다면서 예. 효력 정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예.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이제 연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 군사 합의에 대한 논쟁이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실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응당 이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네네. 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오히려 이 합의 덕에 지금까지 군사 충돌이 비교적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제 지난 5년간 구체적인 위반 건수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 3,600회에 달한다고 하면서 또 공개적으로 효력 정지를 검토해 왔다고 했고요. 네. 이번에 통일부가 이 소관이 국방부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부가 앞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계부처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이나 충돌이 우발적 충돌이 줄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도발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게 한 번도 없다. 모두 다 북에 의한 도발이었고 이 장치와 관계없이 도발은 이어져 오고 있고 핵무기는 고도화되고 있다. 고로 이 합의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분분한데 하여튼 여러 부처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고금리의 그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저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얼마나 빠져나갔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네. 신용카드 대출금의 연체율이 이제 지난 8월 말에 2.9%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2.9%요. 근데 이 수치는 지난 동년 대비 네. 0.9%포인트 상승을 한 거거든요. 거의 1%네요. 네. 네. 또한 지난 2015년 8월에 3.1%포인트였는데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는 건 뭐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예. 이 때문에 카드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서민이 유독 급증한 거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은행권의 카드 대출자는 다중적으로 채무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아주 많고 또 급전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취약층이 많기 때문에 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생각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또 급전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또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또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고금리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못 갚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율은 계속 높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도 한번 해주시죠. 네, 또 부정적인 전망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또 그래요? 네. 우리 국책연구원도 예.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저희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포인트에서 2.8%로 0.2%포인트 하향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부채 수준과 고금리에 따른 성장
저하, 네. 그리고 중국 경제 중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 네네. 이런 것들이 지목이 돼 있는데 또 지정학적으로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이 외에도 추가적인 하방 요인이 지속될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뭐 경제에 이렇게 좀 좋은 호재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좀 많은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KBS 정치부 이화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가 또 차가 막히고 또 어디가 그나마 좀 원활한지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도심 안쪽 집회로 차단된 곳들인데요. 세종대로 종각 방향 동화 면세점 앞 하위 한 개 차로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고요.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하위 두 개 차로도 또 다른 마무리 집회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간선도로 퇴근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부터 가양대교까지 내내 어려운데 월드컵대교를 지난 5차로의 사고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도 방화대교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1시간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 부근 더디다가 한강대교를 지나면서부터 속도 뚝 떨어지고 공항 쪽으론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합니다. 다만 나란히 가는 노들로 아직 양방향 수월하니까요. 노들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분기점부터 6km 구간 5차로의 작업 정체가 상당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가박당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여쭤볼 것들이.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우리 KBS 박민 사장께서 오늘 어제 취임하시고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돼 있다.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 부수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도 개선할 것이다. 어쨌든 KBS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최 의원님 박민 사장의 대국민 사과문 어떤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은 다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는 의견 달리 하시겠지만 사실은 KBS의 이 편파성, 불공정성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예.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확실히 새로운 모습을 줬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토크쇼라든가 또는 무슨 라이브 쇼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곳은 정말 저 샘물 같은 그런 어떤 신뢰와 예. 또 그런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말 속에서 정쟁과 논쟁을 격화시키는 것들로 계속 보태는 것이 네네. 과연 공영방송 역할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KBS를 듣지 않고도 뉴스를 취득하거나 또는 수많은 오락방송 또 드라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시청률 문제가 그렇게 불거진 것도 지금 KBS 전혀 보지도 않는데 왜 시청률을 내야 되느냐. 수신료 말씀이시죠? 수신료 말이죠. 네. 수신료. 그런 논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사장 체제와 함께 네. KBS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우리가 그런 전범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BBC라든가 유럽의 공영방송도 있고 또 우리가 KBS가 정말 스스로 정한 방송 준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 이런 신뢰의 추락 이런 논란 속에 빠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는 크게 한숨을 쉬셨는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한 한숨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과문의 기자회견 어떻게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셨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매체에 대한 예.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 신뢰하는 뉴스 코너가 KBS 9시 뉴스로 나왔어요.
KBS 저녁 뉴스요. 네네. 그리고 로이터에서 이제 해마다 발표하는 각국의 언론 신뢰 지수에서 한국의 매체 중에 가장 신뢰가는 매체가 MBC였고요. 예. 다음에 2등이 KBS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는 여러 매체들은 14등, 15등 했어요. 도대체 공정을 이뤘다는 평가가 어디를 그리고 어떤 원칙에 기반한 평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에 전혀 반하는 그런 평가고 오로지 정권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언론은 있잖아요. 원래 정부, 여당, 권력을 감시하게 돼 있어요. 네. 불편한 소리 해야 됩니다. 예. 권력 입장에서는 기울어져 보이기도 하고 편파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이 정말 소중한 언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오히려 언론 보고 권력을 계속 칭찬해라라고 하는 거는 언론 보고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박 의원님 생각이 말이 다릅니다. 우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자 지금 BBC라든가 이런 데 방송 보도 특히 저희들이 KBS라든가 또 MBC라든가 공영방송 이른바 정부의 국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공유자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또 언필진 공영방송이 지난 대통령 선거라든가 예, 예. 지난 국회의원 뭐 여러 선거라든가 또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이 국민들 사실 우리 정당의 지지율만 하더라도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KBS나 MBC를 보면은 전부 그냥 국민의 한 40% 50% 생각과는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 정부를 칭찬하라, 뭐 의용 방송을 만들자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노조도 막강하고 또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말 그 BBC라든가 미국의 FCC 통신위원회의 그 방송 보도 준칙에 보면 나오듯이 최소한의 공정성, 예. 예, 페어니스 다음에 이퀄 오퍼추니티 똑같은 어떤 보도, 어떤 균형 잡힌 보도, 네네. 또 그 심지어 이퀄 타임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시간의 배분. 네네. 예. 근데 지난번에 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허위 조작 뉴스, 김만배 씨의 허위 조작 뉴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윤석열 검사가 뭐 대장동에 무엇이 되는 누구한테 커피를 타주고 봐줬다라는 이런 그 허위 조작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뉴스가 아무런 여과 없이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내일이 방송됩니다. 야당 쪽의 당시 야당이죠. 야당의 반론이라든가 예, 예. 그게 사실 확인 그것이 과연 공영방송이냐. 네. 굉장히 심각한 공론의 네, 왜곡을 예. 부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방송이라는 것이 방송이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국민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률이 높은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지. 예. 이게 그동안 방송이 좋아서 옛날에 그렇게 치면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알겠습니다. 높았습니다. 되게 길게 제가 질문 저도 드리자 짧게 좀 요거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가지고요. 네. 앞서 그 박 의원께서 그 여론조사 인용하신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 박주민 의원께서 인용하신 아까 여론조사가 시사인하고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 이어가시면서 네. 동시에 그것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뭐 아까- 잠깐 나오는 얘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하고 이제 뭐 진행자들도 네, 바뀐 네. 얘기도 아까 같이 해주시면 될것 말씀드렸지만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네. 최 의원님 그리고 최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언론의 공정성에서 평가하는 것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 다 정성적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라든지 저널리즘 연구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니 지상파니까 그다음에 예. 말씀하셨던 것 네. 중에 사례를 그냥 들었어요. 방송만 전파만 쏘아도 그만큼 봅니다. 조금만 제가 아까 들어보고 의원님 해야 말씀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하면서 사례를 드셨어요. 예. 근데 그런 사례는요 반대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예? 엄청나게 언론 도배했잖아요. 그게 이재명이다라고.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는 의심이 지금 네? 재판에 주지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예. 그분이란 표현과 비슷한 표현의 경우에 언급한 사람이 다르다.
이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판결문까지 나왔던 돈다발 전달. 판결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박빙의 승부인데 악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그런 얘기들 다 했고 그걸 여과 없이 보도한 매체들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하세요? 판결문에 이미 나왔잖아요. 박빙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돈다발 전달, 돈다발 전달 아니 사진. 저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A 케이스만 당시에 얘기하면서 B 케이스는 얘기 안 하시고 아니, A 케이스만 자, 얘기하면서 언론이 삐뚤어졌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지난 6년간 박 의원님은 뭐 여당에 계셔서 이제 편하게 생각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야당 입장에서는 불편했습니다. 저희 야당 저희도 할 때. 불편한 언론 보도 그런데 정말 많았어요. 그게 여당을 감시하는 언론이었습니까? 저희도 불편한 언론과 그렇지 언론 보도 않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당에게 오히려 굴통하게 사장이 하고 취임하기 여당에게 전에 눈치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부 것이 진행자들을 마음대로 예고도 없이 교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왜 안 했어요? 그런 말씀 왜 안 했어요? MBC에서 이루어진 탄압, KBS에서 이루어진 그 이른바 해임시키고 이런 일을 진미라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 자, 우리 박 의원님 제가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정치권 현안 나눠볼 얘기가 좀 많은데 이 얘기는 저 별도로 또 한번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갖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철회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추진을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또 효력정지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자, 우리가 그 예. 탄핵을 추진할 때는 위법한 사유라든가 예. 탄핵에 좀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틀림없이 기각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장관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 기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현저하게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하는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탄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탄핵할 만한 의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석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건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럴 경우에 사실은 한 6개월간 정부 기능이 마비됩니다. 지난번에 예.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급히 국방부 장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 이종섭 장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탄핵을 해버리면 장관은 업무 정지가 되면서 물러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합니다. 예. 또 더구나 국방 상황이라는 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그러다면 자 우리 전체 대통령 임기가 5년 중에 한 6개월을 버리면은 그냥 10% 임기를 그냥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업무라든가 네네. 뿐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검사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법 방해입니다. 명백히. 그런 이제 정도로 하는 것은 좀 심하고요. 기각은 될 것 같지만은 업무 정지가 되면은 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그럼요. 우려 때문에 하시는 거고. 박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보드예요, 보드. 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2명이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있죠. 이게 보드 체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결론을 자, 보충해야죠. 그래서 왜 결론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린 위원은 임명을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합법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국회에서 맨날 전 정부 탓하는데 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까? 그 자, 이상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불법하고 위법한 사태 예.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거고 네. 이상민 장관 얘기하셨는데요. 이상민 장관 저희가 바로 탄핵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해임을 권고했어요. 안 따르셨어요. 예. 해임을 결의했어요. 그래도 안 따랐어요. 사실 이 정도 사고가 나면요. 과거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무적인 책임을 져왔었습니다. 근데 안 지잖아요. 네네.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 그러고 나올 때마다 자기 변명에 그래서 결국 탄핵까지 간 겁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힘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힘자랑하려고 한 거죠. 네? 제가 예, 박 의원 예. 죄송합니다만 참 그 부분에는 우리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난에 지금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런데 재난은 반복됩니까? 더 악순환됩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고 예전에 9.11 같은 건 참사할 때 미국이 했던 그런 방안대로 가야지 알겠습니다. 그 민적 책임으로 예, 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박 없지 의원님 않습니까? 1분만 말씀하시고 검사 다음 주에 또 탄핵 넘어가 말씀하셨는데 볼게요. 제가 검사 탄핵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예. 손준성 검사
보니까 대선 때 고발 사주라는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단순 의혹이 아니라요. 수사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을 감찰해서 무혐의 처분해 줍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재판받는 게 이상합니다라고 기관 차원에서 보호합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공적 기관이 그렇게 했습니까?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을 내부 감찰해서 재판은 진행 중인데 저희가 감찰해봤더니 기소되고 재판은 받고 있지만 아무 잘못 없어요 하는 공적 기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작동을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기관 못 문제하고 보셨을 겁니다. 다음 그 문제로 문제하고 다음 주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한 손윤성 거고 검사보다는 예, 지금 예. 이재명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책임자를 대해서도 지금 이정섭 탄핵하려고 하지 차장검사에 대해서 않습니까? 원하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니 지금 원하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1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일단 다음 주제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할게요. 여의도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요. 일단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이 혁신위 요구에 역행하는 사람의 장제원 의원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분을 딱 짚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뭐 산악회 행보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진분들을 염두에 두고 뭐 어떤 험지 출마랄지 혹은 뭐 그 다른 어떤 혁신을 내놨지만 응답이 없는 것 관련해서 오늘 100% 답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중진분들께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 또 이런 바람에 좀 화답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인적인 이런 것뿐 아니라 나는 예. 이제 우리 혁신위에 좀 사실 제안도 좀 하고 싶은데 예. 혁신이라는 게 인적인 어떤 재배치, 예. 인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정당 체제와 우리 정체제를 좀 혁신적으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몇 사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중요하겠지만, 예, 근데 저는 늘 비유하지만 지금 히딩크 축구가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 축구 정말 노력하고 그 세계적 스타 차범근 감독까지 와도 안 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라고 하는 뜻밖의 외국인이 와서 예. 한국 축구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글로벌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플레이, 그다음에 또 사람을 발굴하는 방식. 이게 뭐 과거에는 어떤 인맥이 한국 축구계를 좌우한다 그랬는데 예. 이제는 완전히 그 정말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탁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축구를 바꿨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걸 좀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네. 예,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이 몇몇 사람에 대한 인적인 문제를 해놓으니까 예. 이 당내에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사실은 뭐 보면은 그런 말도 해. 오늘 누가 썼는데 부산 사상구에는 사실 누가 우리 부산 사상구 되게 어렵답니다. 예. 뭐 그런 말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에 거기 우리 김부겸 총리랑 막 붙은 데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정말 그 야성이 강하고 예.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동네에서 했던 분들인데 그 두 분이 다 계시다니까 당사자들은 당혹스러울 테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인적으로 누군가가 네.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은 뭐 큰 반향을 불이키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정당의 새로운 혁신을 또 다른 축과 함께 움직이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혁신 바람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의원님께는 요 질문 좀 보태서 드릴게요. 혁신위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답보적인 상태에서 특단의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뇨한 위원장이 했는데 사실 혁신위가 말 그대로 혁신을 하자는 거지 뭐 공천권이 있다든지 뭐 비대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특단의 카드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글쎄 뭐 특단의 카드 내용이 뭐 파격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어떤 카드든 힘이 실려야 카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은 안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단의 카드 굉장히 뭐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뭔가의 어떤 개혁안일 수 있지만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안 실리면 그는 공허한 놓치는 카드라고 부를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지금 박 의원님께 이어서 드릴게요. 우상우 의원께서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우상우 의원님의 지역구 서대문 갑 네. 거기에 이뇨한 위원장이 뭐 나오느냐 안 나오냐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 뭐 이 위원장이 이제 수행실장으로 뭐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을 뭐 기용한 사실도 있었고 또 과거에 뭐 서대문구 일대에 가서 이런 어떤 뭐 행사에 가신 적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뇨한 위원장은 서대문 갑에 혹은 다른 곳에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혁신위원장이고 네. 네. 또 본인이 이제 혁신 안으로 다른 의원들 보고 많이 내려놓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언론을 보니까. 네. 그러면 출마하기는 어렵겠죠. 예. 네네네. 그러고도 출마한다면 이건 진짜. 자 그리고 최 의원님 이준석 전 네.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네.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총선 중책 제안설 이거 부인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탁해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고 보세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또 뭐 사실은 우리가 2년 전입니까? 1년 반 전이죠. 예. 1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네. 당시에. 그러면 거의 결별 수준의 막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정치는 뭐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서로가 좀 지켜야 될 그런 뭐랄까 이런 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 너무 나가버리면 돌아오기 힘들게 되는 그런 또 국민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뭐 어쨌거나 지금 언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언론은 뉴스메이커니까 이제 자꾸 뉴스가 나오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신당론이라든가 이런 건 구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선거법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비례대표만 7명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앞으로 신당론에 불을 붙이느냐 아니면 신당론을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느냐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당도 우리 당이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비명계에서 뭐 일종의 핵 분열 같은 것들이 더 미쳤을 때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 통째로 봐야 돼. 지금은 뭐 그냥 개인적인 발언 정도로 보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게 그 주목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정치적으로 여야의 간의 마지막 선거법 협상. 뭐 이제 소선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서로 더 이상 뭐 진전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선구제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47석 때는 또는 뭐 그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을 할 경우에는 이 새로운 신생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건 뭐 이준석 대표가 아니더라도 네. 많은 왜냐하면 3%만 득표를 하면은 굉장한 의석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뭐 사건 관련해서 이거를 대장동 재판하고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하겠다 결정이 됐는데 일단 이게 구분지어지는 게 맞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빨리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총선 전에 이런 얘기 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총선은 대선과 다르다. 이거는 그런 것과는 구분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최근에 이제 재판부 예. 법원의 경향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 네. 사정 이런 것들 을 고려합니다. 이건 진행상의 문제니까요. 결론을 고려한다는 건 일정을 아니잖아요. 잡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일정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일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경향이고 그렇게 발달돼 왔어요. 예. 과거처럼 뭐 재판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이고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막 그렇게 공격 안 했으면 병합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법원에 이제 있는 사건이고 같은 재판부에 있는 사건인데 그걸 굳이 병합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여론을 좀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날 것이냐. 빨리 날 것이냐 뭐 느리게 날 그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고요. 또 뭐 항상 2월쯤인가요? 법관들 인사도 있고 인사 하니까요. 이동이 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또 밀리기도 하고 당연히 바뀌기도 밀립니다. 하고. 네네. 예. 그리고 이건 뭐 아시다시피 구속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일을 잡는데 상당한 재량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열려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드릴까요? 예. 네. 그 이제 법원에서 항상 제일 중대하게 생각하는 중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뭐 사실은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뭐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 기소가 되면 이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보통 또 불체포 특권 영에서 불구속되어 있으면은 임기 다 채웁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죠. 만약 예. 이제 그래서 누명을 벗어서 그러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대개 또 확정이 됩니다. 기소되고 하는 것 사실들이 그런 측면에서 피고인을 보더라도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의 기소 내용이거든요. 예, 예. 저는 빨리 될 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판사 기각 이유를 쭉 보면은 그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었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상당한 것이 이제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비판을 샀죠. 그래서 위정교사랑 하는 혐의가 소명된 사람이 나가서 위정을 또 강요할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되느냐 말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그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위정 혐의가 소명되었다, 소명된 바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빨리 날 것 같다. 빨리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하시는 그리고 거고. 예. 빨리 나야죠. 그래야 예. 뭐든지 피고인도 억울하면 빨리 풀릴 것이고 또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하고서도 뭔가 계속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퇴 가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박 의원님께 드리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비명계 모임에서 뭐 어떤 세력화를 한다, 또 목소리를 낸다, 금명 간의 어떤 단체 행동, 뭐 공동 성명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어떤 비명계의 이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비명계라는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거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안 친해서 그런가. 하여튼 저는 제가 느끼거나 네. 알기로는 그런 게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약간 과장된 것 같다, 네. 또는 성급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깊은 얘기 못 나누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가박당 함께하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재선 의원인데 바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2년 전 엄마를 경피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떠나보낸 호준이는 오늘도 엄마 사진을 꺼내봅니다. 하지만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 호준이. 생전 엄마 명의의 빚이 호준이에게로 넘어온 건데요. 이 사실을 늦게 한 호준이는 기한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할머니 동생과 지내며 수급비와 양육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에 호준이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20살, 호준이가 용기를 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오늘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도, 대전 3도, 강릉, 광주 5도, 부산이 6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강릉과 울산이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충북과 경상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좀 더 올라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내려갈 텐데요. 오전에 인천,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메말라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금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3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식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수개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밝혔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이틀째인 오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금 이탈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관리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All of Me.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ve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My head's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give me all of you. Cards on the table, we're both showing hearts, risking it, although it's har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훅 인터뷰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KT 위즈를 꺾고 한국 시리즈 승자로 올라섰습니다. 무려 29년 만에 통합 우승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프로야구 주요 장면들 또 어제 우승 얘기 장성호 KBSN 해설위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LG가 29년 만에 우승하고 나서 네. 관심사가 대단한데 그중에서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통 크게 LG 가전 29% 할인 가느냐, 네. LG U 플러스 뭐 29기가 주느냐, 막 네. 엄청 지금 이슈인데 6대2였죠 어제. 네. 4승 1패 5차전 승리. 어제 경기 주요 장면 어떤 포인트로 주목해서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LG가 1차전을 내주고 예. 그러니까 2차전, 3차전, 4차전을 잡았는데 갈수록 사실 경기력이 좋아졌거든요. 갈수록 좋아졌어요. 네, 특히 이제 4차전 같은 경우에는 LG가 자랑하는 이제 타선이 터지면서 예. 17안타에 많은 득점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5차전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요. 뭐 경기 전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 이 한국 시리즈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박혜빈 선수가 또 2타점을 또 때려내면서 네. 주도권을 가져간 게 결국 이 LG가 이제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방망이 타선이 이제 살아나면서 네. 계속해서 기세에 몰아붙여서 그냥 5차전에서 끝내버렸군요. LG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게 1994년 이후 29년 만. 그때 30이었던 분들 이제 환갑이시겠네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냐. 그리고 보니까 그 사이에 코리안 시리즈는 그래도 두세 번인가 올라왔었어요. 네. 우승을 못했지. 어쨌든 30년 만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누가 했을까요? 예상을 못했겠죠. 예. 네, 예상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가 빠르게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차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감독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승 경험이 있는 뭐 김재박 감독이라든가 김재박 감독,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지영 감독 전에 이제 유중일 감독도 어떻게 보면 삼성 라이온즈 또 왕조를 또 이끈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감독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29년 만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기용과의 경기에서도 1차전을 잡아내고 내리 2, 3, 4차전을 내주는 바람에 사실 패했는데 그래서 이제 LG가 늘 나오는 이야기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29년 만에 우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많은 평론가 그리고 주변에서 LG 트윈스가 진짜 우승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분들이 거의 10명이면 한 8명 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탄탄한 전력을 올 시즌 뭐 전부터 보여줬던 LG이기 때문에 뭐 우승을 지금 차지를 했잖아요. 네. 2023년도 우승할 수밖에 없는 저는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네. 우승을 했다. 지금
모든 선수가 똘똘 뭉쳐서 우승을 이뤄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뭐 MVP 받은 선수인가요? 누구신가요? 저는 사실 그 오지환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사실 그 첫 경기를 내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2차전에 8회 이제 박동원 선수가 역전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네.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 사실 승리를 거저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LG는 우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만큼 잠실에서 펼쳐졌던 1, 2차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네. 특히 이제 에이스 켈리가 나온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2차전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지환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그리고 또 이제 박동원 선수가 FA로 이적 첫 해였거든요. 예. 부담감도 분명히 있었고 뭔가 심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있고 네, 보여줘야 있었을 때, 되는데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박동원 선수가 사실 저는 숨은 MVP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은 네. MVP는 박동원 선수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화제 선수 한 두 분 얘기 좀 해보죠. 네. 제 가까운 사람이 LG 완전 광팽이어서 그러더라고요. 통신 3사 우승을 한 선수가 있다. 네. 누군가요? 허도환 선수. 허도환 선수가 네. 언제 우승을 했죠? 통신 허도환 3사라면? 선수가 이제 SK 시절에 이제 우승을 했고요. 했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였죠. 네. KT 위즈가 이제 우승을 할 때 했고. 그때도 이제 엔트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번에 우승을 LG에서 했으니까. 통신 3사 우승한 허도환 선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MVP 따는 오지환 선수는 이게 한 8천만 원 든다 그래요. 아, 맞아요. 롤렉스 시계 이거 주인공이 됐는데 이게 그 뭐 의미가 있다면서요, LG에서는. 그렇죠. 예.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구본무 전 네. 이제 LG 트윈스 구단주께서 이제 1998년도에 예. 해외 출장을 이제 갔다가 이 시계를 이제 구입을 하죠. 네. LG 선수들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 MVP에게 이 시계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중고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도 뭐 사이트에서 봤는데 한 5억까지도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오지환 선수가 이 이제 시계를 이제 예. 받기로 했는데 이거 줬다며 누구한테? 다시 이제 구광모 회장께 드린다고. 그 무슨 의미로 그렇게 드린 걸까요? 사실 뭐 차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LG 본사 그 1층 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이제 구광모 회장께 이제 전달이 될 거고 네. 그에 또 상응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또 그럼요. 우리 저 네. 오지환 선수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면 또 LG 차원에서 뭐 특별 보너스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게 있기도 하나요? 특별 보너스? 그럼요. 그래요? 네,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뭐 빅피처를 그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뭐 MVP도 있지만은 야, 그래도 이번에 LG가 우승까지 쭉 오는 거 보면서 야, 이 선수 진짜 기가 막혔다. 이 선수 신의 한 수다. 그 눈에 띄는 선수가 누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마운드에서 이제 구원 투수로 활약했던 유영찬 선수가 유영찬 선수. 참 좋은 역할을 해줬죠. 예. 이번에 이제 3경기 등판해서 6이닝 이제 1실점. 네. 진짜 그 짧게 나온 것도 아니고 등판할 때마다 거의 뭐 2이닝 이상도 이제 던지고 연투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고우석 선수하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불안했던 한국 시리즈를 생각을 해보면 유영찬 선수가 팀이 이제 어려울 때마다 올라와서 이닝을 또 잘 끌어줬고 결국 뭐 역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유영찬 선수가 등판을 해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버텨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제 마운드에서는 이제 숨은 MVP는 유영찬, 오지환은 이제 MVP를 받았지만 타선에서는 박동원 이렇게 세 선수가 진짜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받쳐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LG가 우승할 수밖에 없는 프리시즌 전부터 야 얘네들 이번에 우승하겠어 네. 올해 이런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숨은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네. 상대팀 얘기도 해보죠. KT 5차전에서 뭐 2대6으로 패배하면서 우승은 좀 내줬지만 사실 저는 LG도 LG인데 KT를 보면서 제가 이제 야구를 보다가 또 연속성 있게 본 게 아니라 잠깐 끊었다 보다 꼴찌였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 선수들 막 다치고 이랬어요. 맞아요. 주전 선수들 계속 부상당하고. 아니 어떻게 준우승도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가 있나요? KT가 사실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KT, LG 뭐 2강으로 이제 꼽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시즌 초에 이제 마운드 운영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강철 감독이 WBC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된 바람에 팀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다가 사실 KT가 늘
KBO 리그에서 이제 상위권에 배치가 되는 거는 결국 선발 야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적조적소에 이강철 감독이 기용하는 투수들, 구원 투수들 어떤 이런 그 투수 운용을 참 잘하는 감독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4월달, 5월달에 보시면 KT 위즈가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14, 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플러스 10을 넘기는 정말 뭐 8할의 연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KT 위즈가 마운드의 힘, 특히 이제 선발의 힘, 그리고 박영현이라는 또 걸출한 또 이 8회 투수, 그리고 7회 이제 손동현 선수라고 올해 정말 KT가 정말 좋았던 이유가 7, 8, 9회가 확실했거든요. 7, 8, 9. 네. 그런데다가 7, 8, 9. 그런데다가 그 투수들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야 실책이 또 최소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키는 힘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뭐 반란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선보다는 이 지키는 투수 또 수비들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팀이 어려울 때 주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주장단 아니면 뭐 그 고참들 이런 선수들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거기는 이제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삼루 황재균, 유격수 이제 김상수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박경수 선수가 사실 뭐 개인 뭐 타격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수비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박병호 선수가 또 1루에 버티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10개 팀 가운데 내야수들의 어떤 그 연령층이 가장 높은 팀이 KT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참들이 선수들을 또 잘 이끌어갔고,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력, 그러니까 그런 저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될 거야. 우리는 2년 전에 우승한 팀인데 언젠가는 올라오게 돼 있어. 사실 이런 그 믿음이 선수단 내에 가져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KT 위즈가 진짜로 어려운 어떤 시기를 벗어나서 정규리그 2위를 또 차지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또 진출할 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정성호 해설위원과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하여튼 그렇게 우승과 준우승자가 갈렸고 한번 프로야구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제 KBO의 여러 주인공들이 나왔는데 사실 앞서 뭐 저랑도 얘기 나누셨지만 우승하면 떠오르는 팀들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 팀이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이 팀도 하고 저 팀도 하고 하니까 야구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해설위원님이 이번 시즌 쭉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팀과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팀은 NC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기아를 얘기 안 하시네요. NC. 아니 왜냐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NC는 진짜로 이 시즌전 전망에 있어서 기자들이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5강 팀을 이제 가려달라고 해요. 뽑아달라고 하는데 NC를 꼽은 그 해설자가 제가 알기로 한 명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네. NC를 거의 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팀 자체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포수 양의지 선수가 두산으로 이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서호철 선수라든가 뭐 김주원 선수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성장을 만들어냈는데 그 성장을 만들어내기 시즌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선수들의 활약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은 사실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NC가 이렇게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는 거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땐 기적이거든요. 혹시 그 NC를 꼽았던 해설위원이 정성호 위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셨구나. 저는 꼽지 않았는데 아마 NC를 그 5강 후보로 꼽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이것만큼은 얘들이 확실히 해, 뭐 믿을만해. 이런 게 손에 잡히지 않았다 NC라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패디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죠. 사실 패디가 20승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 아래 패디 다음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선수가 5승입니다. 5승. 그러니까 패디 혼자 사실 어떻게 보면 NC를 이끌어가 먹여 살렸네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패디 선수의 이 활약 덕분에 NC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팀도 선수도 NC의 패디. 네, 맞아요. 이렇게 눈에 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화 이글스 이 선수가 21살인가 2살인가 하여튼 22살로 할게요. 노시환 선수 거포죠. 31홈런 101타점 이 30홈런 100타점 요 타이틀을 완성한 사람이고 KBO 리그에서는 만 23세 이전에 홈런왕을 차지한 타자가
이승엽 감독과 장종훈 선수 네. 이어서 역대 세 번째라고 하고 또 이승엽 감독이 30홈런 100타점 한 게 21살인가 뭐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다음으로 네. 이어지는데 노시환 선수 참 대단하네요. 노시환 선수가 뭐 그동안에 늘 이제 정말 한번 터지면 제대로 터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 작년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노시환 선수가 홈런 20개를 넘긴 적이 없으니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31개를 기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이 분명히 노력을 해서 기량 발전을 만들어낼 수도 저는 있었다고 보지만 일단은 뭐 그 LG에서 이제 최은성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타격 메커니즘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시환 선수가 계속 이제 시즌 내내 입에 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최은성 선배가 오면서 최은성 선수의 어떤 그 타격 메커니즘이라든가 최은성 선수가 하는 어떤 그 경기 전 루틴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게 됐다. 그러면서 좀 기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노시환 선수는 사실 올해도 굉장히 잘했지만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30홈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자가 되느냐가 사실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승엽 선수도 그랬고 장종훈 선수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뭐 홈런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선수는 모두 꾸준하게 홈런을 많이 때려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럼 노시환 선수도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함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내년이 중요하고 더 내후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올해 반짝이었네. 여기 아니려면 그럼요. 급폼 계대로 유지하면서 비시즌 때 계속 이렇게 그 감을 갖고 네. 노시환 선수 좀 아쉽겠다. 시즌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계속 때리면 날아가니까. 아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아니었다고 예. 한다면 노시환 선수는 아마 홈런을 그래도 한 3-4개 정도는 더 때릴 수 있었을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 네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다른 베테랑 타자들 이승엽 감독이 보유한 기록을 좀 바꿔 나가고 있는데 뭐 최용우 선수 기아에 그렇죠. 그다음에 SS 랜더스의 최정 선수 눈여겨 봤고요. 또 NC 손합 선수는 올해 187안타 최다 안타 1위. 투수 기록도 보면은 한화 정우람,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뭐 400 세이브, 그다음에 청경이 등판. 정우람 선수는 내년부터는 또 플레잉 코치로 코치. 뭐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있어요. 점점점 투수 야구도 선수 수명이랄까요? 네.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다. 뭐 그게 저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자기 관리가 있는 거겠죠. 이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면서 기록도 계속 갈아치울 수 있고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 같은데 그 반대로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량의 좀 신인 선수들 혹은 아직 좀 저참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올라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 들어요. 네. 계속해서 수명이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FA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예. 선수의 몸값이 이제 높아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고 네. 그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베테랑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그만큼 그 선수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 젊은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좀 더딘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눈에 생각도 띄는 선수들은 나오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선수들의 평균치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은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고 한다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이제 국제 대회에서 성적들이 안 좋았잖아요. 예.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이제 기량을 좀 많이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국제 경쟁력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질 텐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젊은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늦다 보니까 네.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은 최근에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 이렇게 어린 투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야구 트렌드 자체가 이제 빠른 공,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얼마만큼 리그에서 많냐가 이게 그 기량 발전과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제 젊은 투수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좀 많이 탄생을 하면서 많이 이제 KBO 리그에 등장을 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제는 이제 기량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래도 국제 대회에서 좀 경쟁할 수 있는 아직 뭐 아직 뭐 시작이지만 네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아까 그 NC를 딱 픽하셨던 해설위원의 촉을 한번 빌려보시죠. 내년 한국 야구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 반짝이 들어간 팀들도 벌써 있어요.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엄청 아주
바삐 움직인다고 하는데 내년에 어떤 팀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내년 야구의 숙제, 세대 교체는 이런 거에 달려 있다. 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세대 교체는 이번 그 WBC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뤄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이제 안 있으면 이제 펼쳐질 APBC 대회에서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서 올 시즌 야구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내년 시즌 태풍의 눈은 롯데입니다. 롯데. 네. 태풍에는 롯데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직 뭐 SSG 감독이 선임이 되진 않았지만 김태형 감독을 선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만들어냈던 감독입니다. 예. 과연 이 감독이 롯데에 부임해서 그동안 2017년도 이후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지 못한 롯데를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네. 과연 김태형식 야구가 롯데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는 진짜 지금도 내년 시즌 생각을 해보면 롯데 자이언츠 말고는 롯데 자이언츠 과연 김태형 감독이 롯데를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까? 과연 포스트 진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설레요. 사실. 네. 지금 뭐 그만큼. 네.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부산 팬분들 막 들썩들썩거리는 소리가 일단 들립니다. 네. 장성호 KBSN 야구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블랙핑크 Kill This Love. 천사 같은 하이 끝은 악마 같은 바이 매번 미칠 듯한 하이 뒤엔 뱉어야 하는 프라이스 이건 답이 없는 테스트 매번 속더라도 yes 딱한 감정에 누게 얼어 죽을 사랑해 Here I come kicking it out 가장 독한 걸로 drop 뻔하디 뻔한 그 love 더 내놔봤긴 있어 뭐 알아서 매달려 벼랑 끝에 한마디만 더 like 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끝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피눈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어떡해 나약한 나에 걸릴 수 없어 사랑을 가진 채 사랑의 손목을 끊어야겠어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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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am-pa-pam-pa-pam-pa-pam. Let's kill this love. Ram-pa-pam-pa-pam-pa-pam. Feeling like a sinner, it's so far with him. I go, woo. He said, you look crazy, thank you, baby. I'll eat onto you. Got me all messed up. His love is my favorite, but you plus me sadly can be dangerous. Lucky me, lucky you. 결국엔 거짓말 we lie. So what, so what? 만약에 내가 널 지우게 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 했던 눈물을 감춘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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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am-pa-pam-pa-pam-pa-pam. Let's kill this love. Ram-pa-pam-pa-pam-pa-pam. We all commit to love that makes you cry. Oh, we're all making love that kills you inside. Yeah, we must kill this love. Yeah, it's sad but true. Gotta kill this love before it kills you too. Kill this love. Yeah, it's sad but true. Gotta kill this love. Gotta kill. Let's kill this love.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퇴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 부근에 화물차 사고 차량들 정리됐지만 지금도 뒤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도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마포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부터 정체가 꾸준하고요. 반대 잠실 방향 행주대교를 막 지난 3,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 차량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체 극심하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또 강남선로 성산 쪽 봉천터널 안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서초터널부터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정체만 25km 구간인데 특히 서평택에서 팔탄 쪽 지나시기 가장 어렵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치발전소 장앤장 함께하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나눌 말씀이 많고 시간은 적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차분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두 분 평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으니까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하고 하루 만에 오늘 그 대국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KBS가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또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각오가 돼 있다.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단 장 기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뭐 이 메시지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아니면 KBS가 좀 이렇게 뭐 거듭나면 좋겠다는 바람도 좋고요. 일단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자기 와 보니까 진행자가 바뀌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소한 그 진행자 교체할 때 내부에서 다 어떤 그 형식과 요건이 있을 텐데 그게 네. 하나도 갖춰지지 않아서 야당에서는 사실 군사 쿠데타식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뭐 이름도 없잖아요. 특집 일라디오 뭐 이렇게 특집 일라디오 저녁이라는 이유입니다. 아, 이름이에요? 예. 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계속 특집인가요? 아, 그거는 뭐 그러니까 갑자기 주진우 앵커가 사라지고 하니까 늘 듣던 청취 습관이 있던 청취자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네. 것이고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드리는 패널들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청자들하고 헤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인사는 나눌 수 있는 네. 시간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송 기자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편성권 침해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예. 하고요. 제작진으로서도 아직 뭐 내정자 상태 신분 상태인 분이 이제 전화해서 라디오 PD한테 직접 뭐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주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소정 앵커의 경우에도 뭐 인사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졌다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균형 잡힌 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지만 지난 4년간 언론 수용자 조사 언론재단에서 했을 때 신뢰도 연속 4위가 KBS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언론 수용자들의 평가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박민 사장님께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수신료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예. 재정 위기 오늘 상당히 뭐 센 비중으로 얘기하셨고 임원들부터 뭐 적자폭도 30% 말씀하셨죠. 예, 네네. 임금 삭감하시겠다고 네. 말씀하시고 네. 더불어서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예.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우려, 듭니다. 기대보다는 우려스럽다. 예. 예. 장 소장님은요?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편향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윤석열 정권 편드는 그러한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주진우 기자랑 방송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네. 주진우 기자 당신은 좀 편향돼 있는 것 같다. 좀 편파적인 것 같다. 그러셨어요? 제가 못 들었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번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하려고 있냐. 그만둬라. 정권도 교체됐는데 왜 있냐. 당신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앵커가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좀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도 몇 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시간을 갖고 하는 네. 것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은 과연 국민들이 박수 칠까? 중도층에서 아이고 잘했네. 아마 보수층에서는 아이고 잘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빨리 내쫓았네. 아이고 고마워. 이럴 수도 있지만은 중도층이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너무 거친 거 아니야? 네. 이게 맞아?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 3년 후에 아니면 8년 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오만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착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예.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태까지 감나라 대추나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뭐 저는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를 파란색으로 임의로 규정해가지고 예. 마치 무슨 민주당과 관련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야말로 편파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낙인 찍어서 계속 국회 상임위장에서 문제 제기한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예. 뭐 이제부터라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뭐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편파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정치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 친윤계 중진 의원들 대상으로 이 총선 불출마 또 험지 출마 권고 대상을 뭐 특정해서 명단을 작성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일축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인터뷰하면서 그랬죠. 분명히 이제 응답이 있을 거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혁신위가 이러다가 그냥 막 조기 없어지는 거 아니야? 12월 24일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혁신위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네. 우리는 조기 문 닫진 않겠어. 우리는 뭐 12월 24일까지 그때까지 할 거야라고 이제 다시 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은 혁신위가 미리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넘어가지를 못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무용지물, 속빈강정이 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예.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못해요. 그런 혁신위가 뭐 할 수 있어요. 혁신위가 해야 될 것은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로 통합을 얘기를 했어요. 통합을 안 해가지고 과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혁신위가 그냥 임기만 적당히 때우고 네. 인효한 위원장이 개인 드리블로 여러 가지 뭐 메시지 내고 개인적인 행복하고 어디 찾아가고 누구 만나면 그분 젠틀맨이에요. 경청할 게 많았어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지 않을까. 갑자기 교포 말투가 나오시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혁신위가 앞으로 점점 주목도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어떻습니까, 당 기자님? 그 혁신위가 뭐 어떤 공천권이랄지 아니면 뭐 강제성이랄지 뭐 비대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위원 뭐 네. 그냥 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건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힘이 없다기보다는 네. 원래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예. 전권을 부여한다고 네. 했는데 인효한 위원장이 그 전권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초기에 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자중질환.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직격을 했어요. 네. 당의 기강을 흔드는 급발진이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 해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처음에 김기현 대표 이름이 거명됐을 때 예. 그때 엄청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김기현 불쾌했죠. 대표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게 하여튼 여의도 정치권 바닥에 아주 그냥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확인까지 직접 이제 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계속 전화 시도를 했는데 혁신위 관계자가 전화도 못 받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혁신위가? 혁신 관계자가. 그럼 혁신위원회 예, 그러니까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이제 예.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예. 예컨대 이제 인효한 위원장은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고 예. 뭐 조그마한 거라도 한두 명이라도 결심해주라. 뭐 이런 거의 뭐 읍소형의 당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보기 좋게 장제원 의원 뭐 여원산악회 해가지고 4천 몇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세과시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다들 나는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대구를 떠나지 않겠어. 사상에서 계속 뭐 출마할 거야. 뭐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나오니 사실 혁신위에 영이 안 선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기 해산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달이 더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게 없어서 매우 곤란하다 이런 것 할 게 같습니다. 없어요. 무용지물 할 게 없다. 의견이 좀 일치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한테 입단속이 아니라 휴대전화 단속을 했습니다. 국회 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네. 두 번째 화면에 보안 필름을 부착하라는 이제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뭐 저도 정치부 기자 해봤지만은 그 가면은 그렇죠. 이제 특히 사진 기자분들이 네, 이제 2층에서. 대포 카메라에서 이렇게 긴 걸로 네, 가지고 당겨서. 딱 당겨서 이렇게 네. 보잖아요. 대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된 내용들이 쪼개내 음. 좀 있었죠.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사님.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분도 이게 있죠. 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나 이런 그건 것들.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김무성 대표는 그런 거 맞아요. 아니라니까. ABCD. 네. 아니 제가 그때 보좌관을 했었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전혀 네. 아니고요. 네. 그냥 순간적으로 넋을 놓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의원들도 계속 본회의장에서 대여섯 시간 앉아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휴대폰도 확인하고 수첩도 보잖아요. 순간적으로 넋을 놓은 거지 이거를 일부러 계획적으로 자 내가 이거 보여줄 테니까 뒤에 사진기자 찍나 안 찍나 이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2010년 11년에도 이제 원내대표 보좌관을 하고 있었을 예. 때도 그 원내대표께서 이런 지시도 하셨어요. 계속 이건 매번 지도부가 하는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보호 필름 붙이면은 잘 또 안 안 보이신대요. 보여요. 네. 불편하다고 돋보이게 해야 그러시더라고요.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막 원내집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들을 만한 건 아니고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면 그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나 수첩 보지 마시고요. 책상 밑에 이렇게 감춰가지고 한동훈 장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사고 터집니다. 아, 그러면은 근데 너무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딴 것도 아니에요. 윤재순 총무비서관한테 대통령 시기 좀 보내줘라. 예. 뭐 이런 청탁. 그다음에 송원석 의원도 장동혁 대변인한테 이제 김포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에는 공매도 포커싱한다. 이제 실제로 공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도 인사청탁했지. 신원식 장군은 받은 뭐 거지. 네, 그렇기도 하고 신원식 장군은 장관. 예. 그렇죠. 네, 장군이란다. 장관은 주식거래. 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연달아서 나오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별로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다. 네. 권고를 하나 더 추가했어야 됐다. 책상 밑에서 하십시오라고 현실적인 권고를. 네. 아니면 휴대폰을 학생들 그 교실에서 뺐잖아요. 네. 선생님이 뺏어가지고 수업 끝나면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 들어올 때는 꼰대 같은 휴대폰을- 생각을 하고 아, 지금 그래요? 어떻게 지금 제가 너무 중학생 취급했어요?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그 KBS에서 아니 근데 제가 그런 게 요즘에 필요해요. 군인들도 병사들도 다 갖고 아 그런가요? 다니는데. 네. 안 KBS에서 되겠네요. 제가 국회의원 얘기한 거 휴대폰 있잖아요. 뺐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책상 밑에서 보라. 이걸 네.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의원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근데 하여튼 한동훈 장관은 예. 역대급이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바꾼다라고도 밝혔는데 여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이제 뭐 네. TK 그리고 보수층 결집하자 민심 잡기 이런 거에 주력한다 이런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게 과연 TK 민심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K 쪽 민심을 들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거의 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접근 방식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TK 민심을 결속시켜가지고 내년 총선 때 절대적인 지지를 받자. 여기에 틈이 보이면 안 된다. 이준석 신당에 가가지고 해집고 다녀도 국민의힘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친박 무소속 의원들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달라. 이러한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보다 본인들이 좀 정치를 잘하시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시면은 지지는 당연히 따라와요. 장 기자님 어떠세요? 이런 액션들이 그렇게 막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세요? 네, 혹시? 2023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예. 제가 KBS의 군사 쿠데타식으로 점령했다라는 야당의 비판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상당히 반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행보라는 게 뭐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것처럼 대구만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주 힘든 민생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고물가, 뭐 유가는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자도 높고 뭐 사실은 그 100원짜리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 오픈런이 뭐 길게 줄 서 있는 사진 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이 지금 퇴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퇴근을 하시겠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시대에 뭘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네. 대통령은 대구만 가서 집토끼 전략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내년 총선에서 이제 득표 전략을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포석을 놓고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엔 너무 올드하다. 올드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여태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사실 그 21세기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그런 시민사회 단체 파트너십 해야 될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냥 관변단체만 다니고 있잖아요. 뭐 새마을, 바사렵, 자유총연맹, 뭐 이념 막 강조하고 이런 방식의 정치가 지금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오판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가냐? 대구 지역 언론인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TK 지역이 상당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실제로 출격을 해서 대구로 내려오면 판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강고한 대구 보수. 예. 우리는 대구의 그 보수의 본진이야. 우리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해 하는 뭐 50, 60, 70 이런 세대의 흐름은 있지만 예. 젊은 20, 30, 40 세대는 그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신당이 판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또 정부 여당에서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계속 가는 거겠죠. 근데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예.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여당 야당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은 보수파 정당 계열에서 정치하려면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야 되고 탄신이라도 가야 되고 숙모제 해야 되고 꼭 필수 코스거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꼭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고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가가지고 그 비석 앞에서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만나고 한마디 듣고 네. 이게 다 그냥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미래를 보는 그러한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예. 것은 이승만 시대에서 그래도 박정희 시대로 옮겨왔다. 네. 예, 다음에 어느 시대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조금씩 미래로 한 발짝씩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네네. 과거에 갇혀 있다. 이런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진행은 오늘이 처음이긴 한데 네. 이 제목이 참 잘 만드는 정치발전소 두 분이 의견 합의 보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볼게요. 송영길 민주당 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나갈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장 수사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 합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 뭐 신당을 만든다든지 여러 방향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 이 안에서. 근데 하지만 민주당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안 줘요. 송영길 추미애 저기 조국 저기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래요? 우리랑은 좀 연결시키지 마. 당신들하고 거리두기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행보와 말을 보면은 참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말 비판할 거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분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점잖게 전직 당대표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비속어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후지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본인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폭망하는 형식의 여러 가지 뭐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본인도 상당히 지금 재판도 받아야 되고 본인 때문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수사받고 있고 구속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이 왜 정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 똑같아요. 좀 반성을 해라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예.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를 이용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염치없고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조국, 송영길 이 두 분은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장 기자님. 본인들은 억울한 것 같아요. 네, 억울해? 그렇지만 억울해? 아니 오늘 뭐 아침 라디오에서 송영길 대표가 거의 막 불을 뿜으면서 네네. 뭐 저 진행자가 암만 제지를 해도 통하지 않던데.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 송영길 뭐 티끌 하나 돈 받은 게 없다. 그게 있으면 검찰이 벌써 나를 구속시켰겠지. 예. 7개월째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두겠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막 각종 모든 의혹을 엮어서 수사했던 것처럼 예.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 전 대표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모든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신들의 탓이요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국민적 시각에서는 연일 보수 언론이 계속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 받겠지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잘못했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정치적 판단이고 태도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추송. 예, 예. 엮이고 싶지 않다. 예, 그 말씀하신 거리두기, 대로 예. 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질문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이분들 우리 당원들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엮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그 신당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네. 아니면은 연동형 비례제로 갈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240대 60으로 비례를 확대할지 예.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300석 가운데 10% 줄여서 뭐 270석으로 갈지 뭐 현재로서는 뭐 미궁 속에 있지만 뭐 12월 8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죠. 예, 예. 여하튼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비례위성정당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하고 손잡고 나는 신당을 해보겠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동상이몽이다. 예. 저는 이제 예. 제가 정치권 한 25년 있으면서 예.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자. 이거는 완전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줘요. 그거는 그렇죠. 두 번째는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네. 네. 아니, 지금 다 욕심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권?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제일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발끈하고 막 화하고 욱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보복하려고 그래요. 한동훈 장관 어떻게 해요? 네? 한동훈 장관. 전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동훈 장관한테 내가 억울하게 지금 내가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고 내가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어. 내가 다시 배지만 달아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예.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뭐 말씀 나온 김에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려보죠. 네. 용산의 대통령실 참모들도 뭐 이미 뭐 출마 의향을 밝힌 사람들도 있고 나오지 않겠나 예상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을 이분들을 딱딱딱딱 주요 포스트에 놓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언급하신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 기자님.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 참모들하고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예. 뼈를 묻을 각오를 해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예. 했다는 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같기도 하고요. 그 뒷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그 뒷얘기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명운이 걸린 한판 승부고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는 진짜 전쟁과도 같은 선거가 됐어요. 매번 역대 선거가 그렇지만 예. 이번 선거는 더욱더 그렇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치 리스크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명운이 걸린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용산에서는 출마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1진, 2진, 3진. 그다음에 1급지, 2급지, 3급지 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내보낸다, 출격시킨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1월 말 정도 되면
쭉 나올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단도리에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예. 뒷얘기가 아까 그 궁금하네요. 뒷얘기 해주시죠. 이게 한 네. 3분, 2분 남았네요.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격려하고 화기애애했다 그랬잖아요. 엄청 혼났죠? 점점 뒤로 갈수록 침울해졌다고 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와 말이야 선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들 다 경선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선이요? 아이고 우리가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이기냐. 만약 이제 12월 11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거든요. 예, 그 전에 나와가지고 막 그때 등록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8년 이렇게 지역에 당원 모으고 활동한 사람들을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생각도 그냥 낙하산식으로 한 명씩 꽂아 놓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예. 그럼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튀어나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권이 분열될 수도 있으니까 다 경선하는 걸로 생각해라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한 여태까지 단수공천 바라고 대통령실에서 아, 헌신했는데 네. 결국은 경선으로 하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 경선해야죠. 예.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뭐 단수공천, 우선공천 뭐 이런 식의 특혜나 혜택을 받는 것 그거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가서 열심히 부딪혀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컨대 왜요? 인유한 혁신이가 영남 중진들 그다음에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어쨌든 네. 그게 다 이제 정당 안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다 청소한 다음에 쭉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뭐 솔직히 뭐 검핵관,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이 꽂히면 네. 이게 혁신이냐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수공천 바라고 있으면 그게 욕심인 거죠. 뭐 경선하는 게 맞겠다. 그게 맞죠. 예, 당에서도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분들은 뭐 기대했겠지만 침울해졌다라는 뒷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아쉽지만은 장윤선 기자님과 함께하는 장인장 시간을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합니다. 아 왜요? 네, 뭐 아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하여튼 뭐 뭐 제가 편의점도 열었고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좀 예. 어려워질 것 같고 예. 네. 주진우 기자도 없고 네. 아, 저 좀 저는 봐주세요. 네. 막 나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쳐도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인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과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청취자 4284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날에 너무 아쉬워하지 맙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